앞선 시간에 우리 읽어드렸는데 할머니한테 잘하신 분들은 되게 따스하게 읽혀졌을 시 같아요. 저도 할머니하고 추억이 많아가지고 이 시를 볼 때마다 생생해지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보면은 내 어릴 적이에요. 이런 말들 보면은 이게 지금 회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내 어릴 적 어느 시기 어느 날이야. 그냥 어느 날. 그래서 외할머니의 시 외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억이잖아요. 어릴 적 하니까 기억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왜냐면 제가 앞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번 시간에 가져온 시들은 다 서술형 대비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상세하게 제가 계속 글로 써놨으니까 딱 시험 문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계속 하시면서 들어오셔요. 기억이야. 기억은 대체로 우리한테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나한테 아니 할머니가 있었어. 할머니가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면은 막 쫓아나와가지고 밥 한 숟갈에 한 숟갈만 먹어. 우리 술, 그쵸? 이것도 숟가락을 의미하는 거 고전할 때 다시 한번 말을 할 건데, 그 한 숟갈을 얼마나 높게 쌌는지 좀 많이 먹이고 싶어가지고 밥을 꾹꾹 눌러갖고 진짜 한 숟갈만 먹어 할 때 입에 막 넣어주는 그 할머니 모습을 떠올리는 거야, 누구는. 그런데 이 화자는 할머니가, 옛날에 할머니들은 상 일을 하실 때 계속 말을 하셨어, 보면은. 그래서 가만히 안 계시고 항상 무슨 웅얼웅얼 말을 하는데, 이 화자는 그게 할머니가 정말 시를 외울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런 할머니의 그런 계속 말하는 행위가 시 같은 거야. 리듬도 있고 뭔가 새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 외우는 소리라고 시를 외우는 수도 있지만 그런 소리가 다 시 외우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한테 잘한 분들, 할머니 하루 종일 할머니 누구랑 얘기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 추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밥 한 술 주려고 맨날 밥을 그냥 산더미처럼 싼 한 숟갈을 숟가락도 큰 거 준비하셔가지고 막 줬던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 기억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모든 시를 봤을 때 내 어릴 적, 뭐뭐 할 적, 어느 날 할 때 뭔가 이미지를 이 시인이 가져오겠구나. 어떤 화자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 가져올까? 시 외우는 소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시인은 어릴 적 외할머니 시 외우는 소리를 시 세계로 불러내요. 그렇죠. 나는 어릴 적에 뭐 한대요? 외할머니 시 외우는 소리를 시 세계로 불러낸다. 이런 말들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런 행위들이 뭔가 시인이 떠올리는 기억 뭐예요? 감각에서 감각으로 이미지니까 감각. 우리 오감각. 우리 맨날 늘 했던 거 오감각. 그쵸? 외할머니 시 외는 소리. 우리 지금 청각으로 가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어머니가 노랗게 막 지금 감각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말 그 여름에, 그쵸? 수박도 맛있지만 노가 차갑게 해가지고 막 썰어가지고 갓 묻혀주는 그것도 상당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노랗게 익은 뭉툭한 노각을 따가지고, 그것도 밭에서 막 돌아오셨을 때라고, 구체적인 어느 날이 그때 정확히 나오면서, 또 누나가 뭐 하고 있을 때 빨래줄에 널어놓은 헐렁하고 지루하고 긴 여름 노각, 노랗게 익은 뭉툭한 노각이니까 이제 지루하고 긴 여름을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고 정확히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로 쭉 들어가서 세계를 불러내면서 그 세계에 딱 안착을 한 거야. 그쵸?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할머니 있고 어머니 있고 누나가 있어. 그리고 어린 시인. 그쵸? 어린 시인, 화자.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거기에 멈춰 서가지고, 어느 날이었지만 어느 때 하면서 거기에 딱 멈춰 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외할머니는 여전히 소리를 내면서 가슴 속에 뭔가 맑게 푸르게, 뭔가 이 어린 시인이 봤을 때 할머니 안에 가슴 속에 있는 뭔가 말을 할 때 보면 그게 너무 시 같은 거야. 이 어린 시인한테는. 그쵸? 그거를 어떻게 했는데 꽉 찼기 때문에 천수를 떠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인은 할머니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 풍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쳤습니다. 어떤 시인지 모르니까 풍경으로 시인은 대처를 하면서 할머니의 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해마다 보면 외할머니의 밭에 자라오르던 보리순 같은 노래였대요. 그 시가. 어떤 시가. 외우고 있는 그 시가 보리수 같은 노래고 곡식 까부시 하는 그런 시였어요. 나는 할머니의 시 외우는 소리가 울렁출렁하고 너무 마당을 지나서 삽작을 나와서 뒷산으로 앞개울 골목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생활했던 그 모든 공간을 할머니 시 외우는 소리가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쵸?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석류꽃이 피었어요. 석류꽃도 살짝 초가을 피는 거잖아요. 그리고 뻐꾸기가 울었어요. 약간 여름이 이제 긴 여름이 가고 안고 있을 때니까 시간의 계절이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계절이 나오죠. 초가을, 여름 끝나는 뻐꾸기가 울고 있었고, 저녁 때 햇빛이 부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시를 절반쯤 웬 다음에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 마음을, 아니면 자기가 시 외우는 거를 듣고 있는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 할머니 정말 남사스러워라 그 말이죠. 남새스러워라 하면서 자기가 외우는 시를 확 갑자기 멈추는 거죠. 그런 거를 주섬주섬 주워 담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위를 정말 이 풍경으로, 할머니의 그 행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시 어떤 시인지 모르지만 외할머니 시 외우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 누나, 석류꽃, 뻐꾸기, 햇빛, 외할머니 치마에 그와 함께 폭 쌓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저 시를 자꾸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다시 서술형 준비로 다시 들어갈게요. 4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면 시를 외고 어머니는 노랗게 익은 노각을 따고 누나는 빨래줄에 빨래를 널었어요. 시인은 시간이 흐르는 곳에서 시간이 멈춘 그곳을 장면을 떠올리면서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시인은 외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맑고 푸르게 차오른 천수를 떠낸다고 표현하고 있고, 샘물처럼 맑고 푸른 소리가 어른이 된 시인의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내 어릴 적에는 하면서 이미지를, 그 세계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시간은 흘러도 이미지, 그때의 기억, 너무 좋았던 기억 변하지 않겠죠. 기억 속에 남은 소리를 시인은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웠습니다 하고 시인은 쓰고 있고,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라는 식으로 시인은 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고, 왜? 대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로 표현되는 이미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하는 행위에서 이제 예전에 할머니들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일을 하시면서 막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 어린 화자는 시를 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시인은 할머니 시 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정작 그 소리를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한계에 직면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어린 화자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 할머니가 하는 행위로, 언어 이미지로 그 시, 할머니가 뭔 소리 하는 거지? 모르잖아, 지금. 화자는, 그쵸?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서 뭐 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맨날 혼자 뭐라고 하는 거야? 막 그랬던 것처럼 이 화자는 그거를 시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한 행위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대상과 언어 표현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표현할 수 없다 보니 시인은 해마다 봄이면 하면서 이미지로, 다양한 이미지로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해마다 봄이면 하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 외할머니 시 외우는 소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제야, 실제. 그쵸? 그래서 이 실제적인 행위에 포착해서 말을 하고 있고, 표현하기 힘든 대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시인은 자꾸만 외할머니가 시를
왜는 그 주변 풍경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왜 풍경만을 떠올리냐 하면은 요거를 서술할 수 있으셔야 되고,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는 마당을 지나 삽장을 나서고 뒷산 앞개울로 골목으로 하늘로 올려 펴지고, 어릴 적 시인의 눈에 비친 기억들을 시인은 다시 재구성하고 가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드러나는 것처럼 시인은 할머니가 시를 외우는 순간에 펼쳐진 세계를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가져오는 거죠. 그랬더니 석류꽃이 피었고 뻐꾸기가 울었고 봄이었고 뻐꾸기가 울었고 봄이라는 말은 석류꽃은 초가을에 피는 건데 꽃이니까 석류가 아니라 꽃이니까 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쵸? 꽃이 피고 뻐꾸기가 우는 것을 봄이고, 외할머니는 서산으로 해가 기우는 바로 그 시간에 키로 곡식을 까부르며 흥얼흥얼 시를 외우는 노래를 부르는 것.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냥 할머니가 갑자기 어린 시인 외할머니가 부르는 그 노래소리가 참 좋았고, 그러면서 그 마당을 공연장처럼 보여주면서, 그래갖고 뻐꾸기가 있고 석류꽃이 있고 이렇게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거기에 공연장처럼 그 소리 들은 사람이 어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석류꽃, 뻐꾸기, 햇빛까지 하면서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걸 해주면서 고요해진 마당 분위기를 할머니는 혼자가 막 열심히 일하면서 웅웅하다가 뭐지 하던 순간 한 명 갑자기 누가 온 것처럼 자기의 그런 걸 딱 멈추고 하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풍경으로 묘사하면서 외할머니의 너른 치마에 쌓인 게 무엇일까? 시인은 외할머니의 시 외우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 누나, 자신, 석류꽃, 뻐꾸기, 햇빛, 그 치마 속에 푹 쌓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문태희준 시인은 이렇게 외할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간 사물들을 이미지로 되새겨서 시세계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거겠죠. 이미지로. 그러면서 주름진 기억, 이미지로 풀어내고 시인은 현재와 여전히 이어진 그 과거의 노래를 말을 하면서 과거이면서 현재인 시적 현재, 우리 시간의 모호성 기억나셔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기서 찾을 수 있으셔야 되겠죠. 기영도에 어렵지 않은 시인데 그거를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내가 서술을 다 하셨으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왜 할머니의 그 시 외우는 소리를 풍경모사 위주로 이 시를 갔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시간의 모호성이라는 거 여기도 적용되는 개념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기영도의 시이 상당히 생각을 또 많이 주는 시죠. 기영도 시를 볼게요. 소리의 뼈예요. 소리의 뼈. 우리는 너 말에 뼈가 있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독특한데, 이 시를 보다 보면은 어떤 소설이 생각이 나냐면, 혹시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 보면 거기에 그 교수가 나와요. 그 교수와 좀 연결해서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준비를 좀 할 건데, 우선 이 시를 먼저 볼게요. 김 교수님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어요. 소리에 뼈가 있대요. 학설이에요. 소리에 뼈가 있대. 이 뼈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 학설이니까. 모두 그 말을 웃어넘겼어요. 몇몇 학자들은 잠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김 교수의 유머에 감사했고 모두 웃었고, 몇몇 학자들만 그 유머야. 소리에 학설이니까 어쨌든 학자들도 뭔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유머. 학자들은 소리의 뼈를 유머라고, 학장이 경고했어요. 교수남은 1학기 강의를 경고에도 불구했는데도 강의를 또 개설했어. 강의를 개설했대요. 학장이 경고했는데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웃어 넘겼고 유머라고 했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무슨 소릴까 하고 장난삼아 신청을 했대요. 한 학기 내내 그는, 김 교수, 모든 수업 시간마다 침묵을 했대요. 침묵. 우리는 이제 앞서 많은 침묵을 받기 때문에 김 교수의 침묵이 무엇인지 상상이
될 거예요. 모든 수업 시간에 침묵하셨대요. 그런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셨대요. 참지 못한 학생들이 소리의 뼈가 무엇이지? 자기들끼리 각자 일가견을 막 내세우는 거야. 이구는 그것이 침묵일 거라고 말했어. 박구는 그것은 숨은 의미야. 또 누군가는 그것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접근하기 위한 채택된 방번호적 비유야 라고 말을 해요. 그의 견해는 너무 난해해. 김여수가 소리에 뼈가 있다는 그 학설은 너무 난해. 그러면서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난해하다는 그 말보다는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 교육 제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이 기영도 시인이 이 시를 만일에 일본에서 낭독했다면 그렇게 난해하단 말로 묵살되지는 않는 기영도의 소리뼈가 됐을 텐데 뭔가 계속 그 장인의 정신 그런 것처럼 없는 학문에 그래서 노벨상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난해하다라고 어떤 사람의 말을 묵살할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난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게 뭔 소리야 라는 소리를 그 사람한테는 난해해 끝 돼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비판 의식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기부터 우리들의 뭐야? 귀는 모든 소리들을 어떻게 됐대요? 훨씬 잘 듣게 되었대요. 정말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들어요. 귀로 소리 듣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보면은 침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침묵을 하면서 눈빛으로 아니면 살짝 제스처 뭔가 고개 끄덕인다거나 하는 이렇게 반응들 그런 한 사람인가 하면은 무조건 소리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난해 재밌어요 하하 웃는 거나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가장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는 정말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사고와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저렇게 순수할 수 있지? 저 순수한 사람은 그냥 순수 자체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모습이 순수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침묵과의 싸움을 했는지를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침묵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뭐 난해하다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었어. 여기처럼 피력할 수가 있었는데 점점 뭔가 어느 경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나의 이미지, 나의 인상 거기까지 포착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뭔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침묵을 하기 위해서 침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렇게 담고 그것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우리 처음 봤던 시처럼 어쩔 수 없었어. 그 어쩔 수 없는 게 왜 어쩔 수 없었을까? 뭔가 계속 자기만의 질문, 자기 안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생각하고 가야지만 그 순수한 모습에 도달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의 무섭게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 더 정중해야 되고 더 뭔가 설레인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예요. 이 시가 지금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시 파악하는데 어려운 건 없는데 우선 다시 들어와서
5페이지 서술형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이미지로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리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인은 소리에 뼈가 있다는 김 교수의 새로운 학설에 주목을 하면서 이 학설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웃어 넘겼죠. 농담으로 치부했고 몇몇 학자들은 유머야 깔아뭉겼어요. 말에 뼈가 있다는 속담 우리는 자네 말에 뼈가 있네. 그런 거 우리 늘 쓰는 말이죠. 그저 말 속에 뭔가 뜻이 있어 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그 속담을 쓰고 있고, 김 교수는 이 속담을 염두에 두고 소리에 뼈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김 교수는 소리의 뼈를 실제로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김 교수가 이에 대해 강의를 개설한 걸 보면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김 교수는 그쵸,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신비한 능력. 다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이 강의에 수강 신청을 했는데, 장난삼아라는 시어에 김 교수 학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담겨 있고, 시선이 담겨 있는 게 장난삼아, 입증 가능한 것만이 학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학설인데 입증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겠죠. 김 교수는 묘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학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한 학기 내내 침묵하는 모습만을 고집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죠, 소리가 뭐지? 하고 자기들끼리 질문 던지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그게 입증이 되는 거겠죠. 사실은 해답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학생들은 침묵일 거야, 숨은 음일 거야,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며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비판하기 위해 김 교수가 채택한 방법론적 비유일 거야 라고 주장하고,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가고 했어. 소리의 뼈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사람조차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했죠. 김 교수의 학설은 결국 묵살되었어요. 난해. 이유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난해. 이성의 빛으로 보면 어둠은 한없이 난해하죠. 보면 볼수록 깊어지는 심연, 마음, 어둠, 심연, 깊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심연은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보이는 것만으로 그 미를 판단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은 소리에 뼈가 없다는 생각을 품은 채 김 교수의 학설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정한 채 보는데 어떤 의견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렇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김 교수가 왜 수업 시간에 침묵을 지키는지 묻지 않고, 침묵은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아까 순수한 모습 가진 사람 앞에서 더 정중하고 더 설레이고 더 조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면은 그 순수한 모습에는 침묵이 담겨져 있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우리가 이 순수한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는 그 소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정중해질 수 있고 더 조심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소리가 없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게 침묵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지금. 이 세상 모두 떠도는 소리, 그 소리에 이 학설이 있는 거죠. 거기 이 소리 없이 떠도는 이 소리들,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이 김 교수의 학설인 거죠. 침묵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생각보다 말부터 먼저 하는 친구한테 맨날 그러지. 딱 입 열는 순간 다 물어. 친구니까 막 말할 때 그 친구 딱 보는 순간 입 열는 순간 다 물어. 난 딱 그래. 막 그 친구 웃어. 입도 못 여냐? 입만 열라고 그랬어. 말 안 하려고 그랬어. 맨날 그렇게 장난치는데, 그 친구 장점은 물론 솔직하게 항상 말하는 게 정말 장점이고, 단점은 그 친구 혼자 다치는 거예요. 자기가 뱉어냈으니까 상대한테 너무 적이 많은 거야. 네가 뱉어냈으니까 너의 적들은 너를 포위하고 있어서 늘 널 포위할 거야. 그런 말 하는데, 정말 침묵하는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을, 그 말을 하는 순간 적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사람 옆에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호기심과 관심과 조심과 다양한 의미를 막 해석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뭔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어. 그래서 다음 학기 김 교수의 침묵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무슨 경험을 해요? 묘한 경험을 하죠. 더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더 듣게, 내가 생각한 내 기준이 아닌 타자의 기준, 타자의 시선으로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소리로 들리는, 감각 들리는 소리 외에 많은 소리가 있구나. 그 소리를 더 잘 듣게 된 묘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겠죠. 세상을 떠도는 모든 소리들이 이전보다 더 잘 들리는 걸 느끼고 수업 시간에 침묵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걸까? 이전의 학생들은 그저 귀로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쪽 귀로 들어온 소리가 다른 귀로 그냥 생각 없이 나왔어. 소리가 많으니까. 침묵을 지킬 때 소리는 더 미묘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작품에서 침묵이 딱 있는 순간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찰하게 들어가요. 그거를 자세하게 쓰는 작가들이 항상 많죠. 그러면서 주위에 너무 조용하니까 주위의 소리를 묘사해요. 그거는 결국 자기 성찰 들어간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사실은. 시는 이미지와 사물이 하나가 되는 어떤 세상을 상상하면서 언어로 표현된 이미지가 대상과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리뼈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만큼이나 언어는 항상 언어 너머에 있는 무언가, 자꾸 언어 너머에 있는 언어. 그렇죠. 이 침묵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거는 언어에 있는 거야. 그 다양한 침묵에 저 사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침묵하는 그 의미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들. 통념을 내세워 언어 바깥으로 우리는 항상 다양한 의견만큼이나 언어는 항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와 맞물려 있고 사람들은 통념을 내세워 언어 바깥으로 나아가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듣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데 언어 너머에 있는 언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이 시인의 그런 의식이 여기 들어있는 시죠. 소리뼈는 언어 바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예요. 소리의 뼈는 소리의 뼈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면은 지금까지 들은 거를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신 다음에 결국은 언어 바깥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게 이 세상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소리의 뼈겠죠. 그거를 서술에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언어 너머에 있는 대상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김 교수는 언어 너머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비판을 주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좀 가져봐. 다른 사람, 타자의 세계를 좀 바라봐 하는 거겠죠. 언어 너머에서 보며 소리에는 분명히 뼈가 있어요. 정말 제 주위에도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답고 말도 없어. 근데 말 많이 하는 친구 옆에 가 있는 것보다 이 친구 옆에 가 있는 순간 계속 뭔가 나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말해주는 친구는 고마워, 조심해 하는데 뭔가 다른 세계의 나를 안내해주는 그런 침묵하는 소리의 뼈 봤어요. 또 기영도의 바람의 집을 볼게요. 이 시도 이 시는 많이 주요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좀 아시는 시긴 한데 이것도 많은 상상을 좀 하시면서 아픈 시죠. 기영도 시는 많은 분들이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교과서에 없는 시집 자체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시는 시일 수도 있는데 바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판화인데 어떤 판화예요? 그 앞에 수식어가 겨울판화야. 딱 보는 순간 우린 기영도 시인에서 느낄 수도 있지만 겨울이 붙었을 순간 좀 힘들겠구나. 좀 부정적이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바람이 또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이상 시인의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낮은
문으로 들어갈 수, 떳떳하게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해서 떳떳하게 문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그래나 그 창문에 그 구멍이 내서 들어가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문풍지, 많은 학생들이 문풍지는 또 뭐야 하는데, 예전에 그 창호지 같은 걸로 하는 그런 창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생각도 못 하는데, 창호지로 된 거는 바람이 불면은 정말 구멍도 뚫릴 수 있는 그런 막 타타타타 소리도 많이 나고 하는 건데,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었어. 그러니까 되게 바람의 집이잖아요, 또. 그쵸? 동지야. 겨울이죠. 밤이야.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이렇게 누이고, 무딘 칼끝으로, 칼끝도 무디어요. 그리고 겨울에 시퍼런 물을 깎아주었어요. 겨울에 물을 먹는 거야. 물을. 그런데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진짜 막 태풍 불 때도 정말 진짜 무섭잖아요. 막 창문 막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참 무서워요. 그래요. 얘야, 그것은 너의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거의 계속 우리 시 맥락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계속 같아지긴 하는데, 너 울리는 소리야. 너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울어야 한다. 이 말이 많은 학생들이 외우고 있는 부분이죠. 너가 크면 무슨 패러디도 해서 말하기도,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에 더 큰 소리 울어야 한다. 말 정말 의미가 정말 있는, 자정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서리가 쫙, 근데 그게 은빛 금속처럼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이장 같은, 너무 배고픈 거야. 너무 배고파. 종이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근데 진짜 사실 배 아플 때 이렇게 배 자꾸 만져주면 좋대요. 근데 얘는 옛날 어머니 손은 뭐 약속하는 거라서 어머니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무야, 무를 먹었어. 근데 빈속에 무 먹으면요 정말 속 뒤집혀요. 혹시 빈속에 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진짜 아리다고 해야 되나? 아파요. 그러니까 빈속에 너무 가난한 속에 가난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무까지 먹었으니 배가 아픔. 처마 밑 시래기 한 줌 부스러운 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이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풀풀 수십 장. 얼마나 추우면 입김이 막 방에서 호롱불 주위로 진짜 추운 데 가면 하는 순간 하얀 입김 보이잖아요. 진짜 한번 아파트 그 난방 안 돼가지고 방에서 하는데 그런 순간이야. 지금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유년 시절이었으니까 어디서 무엇을 할까? 라고 들어가는 시예요. 서술형 준비를 할게요. 유년 시절은 또 기억이야. 아까처럼 기억, 기억 이미지로 이루어진 집이에요. 근데 희미한 이미지로 남은 기억을 떠올리며 성인이 된, 그쵸? 그 작은 소년, 어머니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흔적처럼 남은 감각, 어떤 감각이었어요? 매우 추운 촉감, 그쵸?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그런. 시는 여전히 흔적처럼 남은 감각에 몸을 떨어요. 지금도. 동지, 그쵸? 동지였어요. 지금 여기 동지 밤이었잖아요. 동짓날 밤, 동지 섰달 긴 밤. 정말 밤 길죠. 밤의 추위야 말해서 뭘 하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1년 중 가장 길다. 동지, 우리 그 황진희 씨의 동지, 거기서, 하는 시처럼 동지의 시는 그것도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물을 깎아주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있고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 막 더듬으니까 엄청 추운, 근데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그 문풍지, 우리가 너무 좀 이색적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풍경의 시인은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라는 시구를 우리는 덧붙이면서 아이는 울음소리가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울음소리, 무슨 울음소리? 울음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 너무
하고 부는 소리 정말 어쩔 때 정말 우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너무나 세찬 바람, 동시에 그걸 차가운 바람, 그거를 거센 소리가 아이의 몸을 휘감고 있으니까 엄마 저 울음소리 무서워요. 어머니도 무서워 엄마 막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 자체가 이 상황 자체에 있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다 무서워지는 어머니 따뜻한 무릎도 차가운 바람 맞기에도 부족할 만큼 너무 추운 거니까 어머니조차 무섭다. 이 삶 자체가 무섭게 느껴질 만큼 추운 그런 공간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는 바깥에서 불어오는 그 울음소리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니도 무서워. 그러면서 그런데 왜 어머니가 무서울까? 그거는 이 상황이 내 공간이 무서우니까 그런 건데 이 공간이 왜 다 무서울까? 너 마음에서 무섭다 하니까 이 모든 게 다 무서워 보이는 거야. 우리 공포영화 볼 때 정말 공포영화의 무서운 장면이 확 다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만큼 이 아이는 이 추위가 공포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서운 거야, 다. 근데 얘야, 그건 너 마음이 너무 추우니까 무서운 생각만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이는 어머니가 하는 말 이해할까요? 아이는 울음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하지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내가 무슨 울음소리가 내 안에서 왜 들려 하겠죠. 아이이니까. 그래서 아이는 자기 몸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바깥에 들려온 소리에 무서움을 쉽게 실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이보다 오랫동안 산 어머니는 그게 너 내면이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살아봐야지만 너가 무서운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무서운 거야. 너의 공간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너가 크면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울어야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성인이 되면 그리움을 어떻게 알겠어 이 아이가 지금. 그쵸? 그 그리움 지금 너랑 나랑 이렇게 아무리 바람이 불고 모든 게 무서운 여기서 보면 소년과 어머니 지금 무엇을 할까라 끝나잖아요. 그 자체에서 우리는 그리워하기 위해 그리움이라는 게 그 정서가 있다라는 걸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리워하기 위해 너는 더 많이 울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기억될 소리를 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너가 크면 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자정이 지나면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하얀 서리가 깔리고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아이는 너무 추우니까 잠도 못 자고 또 배고파서 잠도 못 자는 거 있어요. 저도 배고프면 잘 못 자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의 마른 손이 딱 둘 다 막 그리고 어머니의 마르서 어머니도 배고프고 아이도 배고픈 게 종이짝 같은 배 그쵸? 그것도 막 쓸어내게 해주시면서 종이짝 같은 내 배라고 씻고 가난에 물든 어머니 아이를 묘사하는 표현이겠죠. 별다른 거 먹지 않았는데 살살 배가 아픈 거 빈속에 시퍼렇게 차가운 물을 먹어서 그래요. 그쵸? 어머니는 말없이 아이의 배를 마른 손으로 쓸어내리고 어머니의 마른 손에는 온기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그 마음 아픔을 들을 수 없는 아이한테는 처음에 걸린 시래기가 바람을 맞아 한숨을 쉬는 소리처럼 듣는 거죠. 시래기가 한숨을 맞으면 그 겨울에 그러니까 그 가을 겨울에 이제 그 먹을 김장하고 나면 그 시래기 말리잖아요. 그게 이제 휙 날리는. 근데 그게 한숨을 지는데요. 내가 워낙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시래기가 바람 맞을 때마다 나는 시래기가 한숨을 진다고 하고 바람 또한 또 한숨 진다고 하고 아이라고 그 무서움을 견디기 위해 아이는 온몸으로 한숨을 쉬겠죠. 아이도 또한 온몸이 열에 들떠있는 들뜬 몸이 너무 추우니까 열에 들떠있고 몸이 차가운 바람과 뒤섞일 때마다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또 배가 아프면 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너무 추워서 열일 수도 있는 그런 배를 계속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이어가는 호롱불이 차가운 방 안을 비추고 방 가득 풀풀 습장 입김이 날리는 밤이라 시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방에 찬방이라는 거 아무것도 난방 끼우고 없는 어머니의 아들은 몸에서 나는 온기로 둘이 어머니의 무릎에 나는 온기, 아들의 그 머리 대는 그 온기로 동시에 긴긴 밤에 한겨울을 견뎌야 하는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배도 아프고 열도 있고 그래서 헛말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그래서 부제 자체도 부제가 겨울 파나죠. 그래서
아주 처절한 감각이 들어있는 시였어요. 배가 고픈 기억, 시간일로도 감각으로 우리 백석 시인 고향에서 느꼈던 그 감각, 미각을 계속 고국에서도 떠올리며 느끼는 그 미각의 감각을 떠올리면서 계속 조상은 그때 뭘 했을까, 그때 무엇을 먹었을까 하면서 그 곡을 기억하는 그런 것처럼 이 감각, 여기서는 그 기억, 감각으로 이미지 떠올리면서 뭔가 고백처럼 무엇을 할까라고 마무리하면서 감각으로 남은 기억만이 우리를 유년 시절로 아까 청각으로 끌어들였던 할머니, 외할머니 시 외우는 소리처럼 트라우마로 남은 기억은 몸에 깊이, 아주 깊이 남겨지겠죠. 그래서 유년실 어머니 시인에게서 메마른 손에 따뜻함으로 남았어. 그러니까 너 크면 이 겨울 그리워서 울 거야 했던 것. 기억 속에서 어머니와 있던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수입장 입김이 서린 방 안에 지금도 어머니와 아이가 온몸을 떨며, 그러니까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 그쵸? 한 생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있고 아이가 있고, 시인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는 무엇을 하며 그때를 기억할까? 흐르는 시간처럼 아픔 흘러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 감각으로 온몸에 새겨진 그 기억들. 시인이 자기 마음에서 울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년은 그렇게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시적 현재를 형성하는 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주시와 같이 현재 이어간다. 시간의 모호성, 함께 존재하는 것들 봤고, 다음 시간에 송찬호의 울부짖는 서정, 제목에서 자체에 울부짖는 서정이라 나오는 시를 볼게요.